자,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평가 제7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그램 개입 단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우리가 체계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여자는 모두 사람이다. 사회복지 현장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부분 개인과 가족, 집단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 조직화를 통한 마을 만들기, 그리고 주민 주체형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 그래서 주민이 주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또 여러 많은 사회적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가 돌봄 노동자로 활동하고 그 노동을 통한 이윤을 또 증대시키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에 의한 지역사회 변화, 추구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구성되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은 기존의 1차 영역과 1차 영역, 그리고 2차 영역, 그리고 3차 영역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영역은 거주시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예전에는 생활시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거주시설이죠. 노인 거주시설, 또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려왔던 보육원 같은 아동 거주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 이후에 이 1차 영역이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가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80년대 이후로 2차 영역이라고 하는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영역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죠. 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등이 있습니다. 3차 영역은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과 NGO, NPO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발적인 결사체인데 이 자발적인 결사체가 자원봉사 조직 정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체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요양을 중심으로 한 유료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을 지금 현재는 3차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1차 영역과 2차 영역과 3차 영역 사이에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장애인을 시설에 그냥 입소시키고 거기에서만 생활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장애인분들의 자기 결정력, 결정 권리를 존중하게 되면서 외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영역과 2차 영역과 3차 영역들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기능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관리 정도만 행정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조직을 다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을 관리 조직이 아니라
경영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이제 우리가 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 이후로 조직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단위 전체 세계에 대한 영향력들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울러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복합적이죠. 경제적 욕구만 달랑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복합적인 욕구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욕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역 자원들을 효율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법론이 협력체계,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력체계 조직을 위한 이런 다차원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이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것이 최근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책의 유인물에 보시면 개별적 존재 중심의 선정 방법과 복합적 조직 중심의 선정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참여자들의 선정을 하는 어떤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별적 존재 중심의 선정 방법으로서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 체계입니다. 역삼각형 형태로 깔때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일반 집단, 위기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내지는 참여자 집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가 속한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6페이지에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일반 집단은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욕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포괄적인 대상 인구 집단을 일반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가, 세계 내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 집단입니다. 이 위기 집단은 위기에 봉착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욕구나 특정한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뜻하죠. 그래서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화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 문제에 더 영향을 받기 쉬운 하위 집단을 우리는 일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위험 집단은 일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고자 하는 문제적 상황에 노출되어서 위험을 크게 느끼는 봉착한 인구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은 이 위기 집단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집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방지향적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위험 집단 자체가 표적 집단과 동일시됩니다. 또 참여자 집단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위기 집단과 표적 집단과 참여자 집단이 예방적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후 대처적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참여자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표적 집단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고, 이 표적 집단들이 감소함으로써 위기 집단의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후적 대처적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입니다. 해서 위기 집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 혹은 문제 혹은 욕구에
아주 노출되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들을 위기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 집단입니다.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 개입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이 실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집단, 그 집단이 표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되어야만 하는 위기 집단 중에서의 하위 집단이다. 하위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위험 집단 중에서 직접적인 참여자가 될 어떤 사람? 적격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중요합니다. 적격성입니다. 위기 집단에서 표적 집단으로 되는 것은 적격성입니다. 근데 표적 집단에서 참여자 집단이 되는 것은 현실성입니다. 적격성과 아울러서 현실성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인물 보시면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전체 인구 집단이 표적 집단입니다. 실제로는 이 표적 집단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 집단 중에서 현실 가능성, 긴급성, 즉흥성을 고려해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켜야 할 대상, 인구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집단 중에서 표적 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욕구조사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표적 집단이 구성이 되면 우리는 참여자 집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 집단 중에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집단을 우리는 참여 집단을 참여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시면 참여자 집단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비스, 교육, 상담, 정보 활용 등의 활동을 하는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다? 표적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 집단 안에서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이 참여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이제 대상을 선정해 나가는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부모,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어떤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 서구 지역에 다문화 가정에 개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구성을 했을 때 살펴보니까 서구 지역 인구수가 일반 집단이 되겠죠.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들, 서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리적 범위로 우리가 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지역 인구수가 몇만 명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욕구조사나 등등을 살펴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서구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수 자체가 위기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299 케이스가 있더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299 케이스 중에 실제로 다문화 가정에서 특정한 욕구나 문제의 상황에 노출되어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 표적 집단을 살펴보니 서구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선정 기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부모 및 자녀의 수가 35 케이스가 있더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로 참여자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을 하면 좋겠으나 실제로 참여를 희망하는 조건들이라는 거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참여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참여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의 수가 21명이더라. 그래서 나머지 6명,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되면 차후에 더 희망하게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킨다든지 시즌 1, 시즌 2로 나누어서 참여시키는 방식들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21명이 클라이언트 집단, 참여자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 집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표적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 표적 집단의 문제와 상황이 욕구가 해소되면서 어떻게 된다? 위기 집단에 영향을 주면서 위기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성체계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참여 집단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프로그램 참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참여자의 선정 역량 요인 이전에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이 설명을 부연하고 이 참여자 선정 역량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참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한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계약 과정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계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 및 민간기관 그리고 기업체 등등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를 부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선정하게 되면 더욱 적합한 참여자를 배제시키거나 누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크리밍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히다, 쉽다 뭐 이런 뜻인데 프로그램 개발자가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나 욕구의 크기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에 용이한 아주 쉬운 사람들만 이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용할 능력이 크고 또 이용할 만한 어떤 뭐랄까요? 용이성이 쉬운 사람들만 이제 되겠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복지간에 기관 평가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복지관의 담당자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의 위치가 신설된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높은, 그러니까 이용료도 비싸고 서비스 전체의 예산도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상자, 참여자들 중에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만 참여하고 있고 큰 길 넘어 있는 주택단지에 있는 참여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없으시냐?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욕구가 커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큰 길가에 건너서 대상자를 모집하려 가려고 해본 적은 있으시냐? 없다고 합니다. 왜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셔틀버스가 없어서 송영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취약한 분들이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전형적인 크레민 현상입니다.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들만 참여자로 삼고 조건이 불충분한 사람들은 참여자로 삼지 않는 전략들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큰 길가 넘어 있는 가난한 지역의 참여자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복합적 조직 중심의 참여자 선정 방법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정의 영향 요인입니다. 첫 번째, 고지된 동의입니다. 고지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의 컨센트,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동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입니다. 참여자를 선정할 때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무엇이며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참여로 인해서 혜택이 있고 또 혜택을 수반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대안들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인폼을 제공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당신은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신 꼭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참여로 인한 혜택, 피해 등등을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근거로 해서 참여자가 스스로의 자율성, 자기결정력에 기반한 자율성에 기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참여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잠재적 참여자가 개인의 선택을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프로그램에 관련하여서 목적, 내용, 참여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 등을 이해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의 참여와 대안 방법들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기사입니다. 정신요양병원에서 발생되었던 사실입니다.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응급환자 대표와 원장 등이 1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예, 참여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아주 크게 무시하고 제대로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 참여자들을 뭐로 삼았다? 예, 도구로 삼았다. 돈벌이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 입건되었고 혐의로 7개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1인당 40만 원씩 속칭 통값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총 42억 원을 제공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화시킨 형태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일단 없다. 그리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력화시킨 그런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원이나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지된 동의 과정을 생략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 능력을 평가해서 동의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고지된 동의서를 본인에게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가족 또 전문가 등으로부터 대리 동의서나 이중 동의서들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판단이 아주 중요한 윤리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강 1, 2, 3교시는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것을 다루었지만 프로그램 설계와 구현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유인물과 PPT 그리고 강의 또 타 교재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또 입장과 또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7강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